인천 김성수는 1932년 보성전문을 인수한 후 비상한 스케일과 비전으로 고려대학교로 중흥시켜 제2의 창학을 실현했습니다. 맺고 모자에 구겨진 중의적삼을 입은 채 본관 앞 잔디밭에서 호미를 들고 풀을 뽑는 인천의 모습은 고려대학교에 대한 특별한 헌신의 상징입니다. 인천은 엄혹한 시기 민족주의 기조 위에서 겸허하고 큰 도량으로 오늘의 고대와 대한민국을 일군 핵심 지도자입니다. 1955년 2월 장례가 100만 명의 인파 속에 국민장으로 엄수된 이유입니다. 인천은 계몽운동가, 교육자, 기업가, 언론인, 정치인으로서 활동한 입체적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담담이 인천을 소개해 주세요. 먼저 교육자로서의 인천입니다. 인천은 와세다대학 정경학부 졸업 후 귀국하여 1915년 중앙고등보통학교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교육사업을 시작합니다. 인천은 1929년 12월부터 약 2년간 구미 선진국의 교육문물을 시찰하고 귀국하여 1932년 보성전문을 인수한 후 비상한 스케일과 비전으로 고려대학교로 증흥시켜 제2의 창학을 실현했습니다. 인천은 또한 근대 산업을 개척한 기업가이면서 언론인이었습니다. 1919년 경성방직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민족자본으로 설립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주식회사였습니다. 1920년에는 민족주의, 민주주의, 문화주의를 기치로 동아일보를 창간하였습니다. 동아일보는 창간 이후 1940년 8월 강제 폐간될 때까지 조선총독부로부터 정간사회 등 순환을 겪었습니다. 일제 말기 4년이 넘는 정간 끝에 1945년 12월 복간되었습니다. 인천은 정치인으로서 해방공간에서 송진우, 김병로, 이인 등과 더불어 한국민주당을 창당하여 헌법 제정 등 대한민국 설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1951년 5월 국회에서 제2대 부통령으로 선출되었다가 1952년 부산정치파동의 한거에 사임하였습니다. 인천의 활동으로서 3.1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등 일제강점기 애국계몽, 독립운동도 빠질 수 없습니다. 임시정부와 독립군,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은밀한 원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1962년 건국공로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제 말기에 징병, 학병선전, 국방원금 등 친일 행적을 이유로 2018년 인천에 대한 서운이 취소되었습니다. 아울러 1991년 이래 고대 부근 도로명 인천로가 2019년 3월 28일부터 고려대로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천은 창씨 개명 요구를 거부하고 일제가 집요하게 제안한 귀족원 의원도 거절하는 등 끝까지 민족의식을 지킨 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수님, 이 문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누구든 사람에게는 공과 과가 존재하는데 무엇이 지속적이고 주된 것인가를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인천의 민족에 대한 기여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데 비해 일제말 친일 행위는 단기적이고 단편적입니다. 단기적 단편적 이유를 들어 인천의 생애 전체를 친일로 규정하는 것은 균형적인 시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 지도층 의사들의 의견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같이 묵묵히 실력을 양성하는 데 바쳐온 사람도 애국자다. 아니, 그런 사람이야말로 알짜 애국자다. 민족의 실력 배양을 위해 교육기관, 언론기관, 산업기관 등을 창설해 우리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민족의 위대한 선각자였다. 스스로 몸을 낮추어 항상 겸양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뒷자리에서 남의 공로를 드높여주는 것이 인천 선생의 인품이자 경륜이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다고 봐요. 인천 김성수 선생은 참으로 특이한 존재였다. 그분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협력을
일제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강요된 것이고 혹은 조작된 것도 사실이다. 국민과 고초를 같이 하면서 이 민족에 힘을 주고 민족을 보호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소한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더 올바른 기준을 세웠다고 믿습니다. 아, 교수님,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대인의 길이 고대를 외치는 것 이상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인초는 1932년 보성전문을 인수하는데요. 그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1922년 인초는 이상제, 이승훈, 윤치호, 송진우 등과 함께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합니다. 전문학교를 넘어 대학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앞에 조선총독부는 이를 정치운동으로 판단하여 탄압하는 한편 대체정책으로 1924년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고도의 국가주의적 목적으로 설립된 경성제국대학은 식민지 행정관료의 양성기관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좌절되었습니다. 보성전문은 재정난으로 전문학교의 이름을 잃었다가 재단법인 설립으로 보성전문학교의 이름을 회복했지만 재정난은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기부약정이 실현되지 않은 데다가 일제의 토지조사령과 회사령은 민족자본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보성전문재단은 1920년대 내내 이해관계가 얽혀 경영권이 확립되지 못하고 혼란을 거듭하는 등 염려의 목소리가 높아만 갔습니다. 1929년 세계대공황과 1931년 일제의 만주 침략은 한국의 사회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성전문은 인촌을 만나 학교 인수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민족의 손에 의한 밀립대학을 꿈꾸던 인촌은 그 뜻이 좌절되자 새로 전문학교를 설립할 계획으로 이름까지 한양전문학교로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인촌은 다양한 이해관계로 복잡한 보성전문 인수를 계속 거절하였습니다. 그때 인촌을 설득하여 보성전문을 인수하도록 한 사람은 당시 보성전문재단이사 가인 김병로였습니다. 가인은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법률가의 사표가 된 분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울산 김씨 문중 사람으로서 각별한 우정을 쌓아온 사이였습니다. 이때 가인 김병로는 인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인촌 선생, 우리 재단과 학교를 인수하십시오. 지금 이 학교를 맡아 살리실 분은 인촌 선생밖에 없어요. 우리 청을 거부하면 이 학교는 그냥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1932년 인촌이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보성전문은 뚜렷한 비전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이합니다. 이 사건은 고대 역사에서 극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인촌은 보성전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퍼부었습니다. 특히 1934년 보성전문은 종로송현동의 좁은 교지를 벗어나 광활한 안암동으로 캠퍼스를 이전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제2의 창학으로 부르고자 합니다.